준비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우선 시작을 하는데 계속 오늘 송대선 박사님 말씀도 그렇고 계속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아무래도 미북 회담, 북핵 문제인데 여기 가장 이쪽에서 아마 제일 젊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기 조평세 박사께서 바로 그 북핵 문제 가지고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그 분야에선 가장 최신 지식을 갖고 계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를 아마 가장 포인트를 짚어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보통 우리가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라고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할 때 보통 25년 동안 우리가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quarter of a century라고 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실패해 왔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바꿔보겠다고 이제 트럼프가 하고 계신데 사실 25년이라고 북핵 문제가 25년이라고 25년 그러니까 90년도 초에 그 1차 핵 위기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25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는 게 됩니다. 사실은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이 60년대 최소 60년대부터 건설을 계획하고 핵을 가지겠다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국가 정체성과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북한이 왜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존재 이유,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일단은 그 세력의 존재 이유 자체가 48년 건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수립을 하기 전부터 45년도에 김일성이 쓴 책에 보면 조선 반도의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를 건설하고 남반부로 내려간다. 이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남반부에 대한 남한에 대한 대남 통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처럼 북한의 존재 이유는 남한으로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이유에 맞게 1950년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실패를 한 이유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핵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때부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사실은 소련과 중국이 잘 도와주지 않았어요. 원래 약속했던 탱크도 안 보내주고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리게 됐는데 그때 절대로 이 우방국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핵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그래서 전쟁 중에 북으로 올라가면서 납북한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이승기 박사입니다. 이승기 박사. 그 주체 섬유, 북한에 올라가서 비난론이라고 하는 주체 섬유를 만든 분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핵 전문가십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신 핵 전문가시고 북한에 67년에 핵 연구소가 세워졌는데 거기 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다는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한 의도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60년대부터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막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주체 노선과 또 핵이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김정일이 이제 후계자가 되고 김정일이 주체 사상을 정립하고 10대 유일 사상에서 수령, 그러니까 주체 사상과 수령, 그러니까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핵을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7년도에 벌써 영변에 그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다 건설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사를 하고 80년 1월에 건설을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비핵화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핵 시설을 건설을 하면서 조선 반도 비핵화, 비핵 평화 지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도로 쓰는지를 이 역사를 알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핵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핵을 가지기 위해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세계에다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86년 1월에 영변 핵시설이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86년 9월에 전 세계에서 90개 국가를 초청을 해서 국제 회의를 엽니다. 그때 사용했던 용어가 또 중요합니다. 평양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핵시설을 완성을 했을 때 denuclearization을 말을 쓰면서 그리고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용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려고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미국을 세계를 기만하기 위해서 denuclearization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와 주체 사상 그리고 수령 그리고 핵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핵도 국가의 존재 이유에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할 리가 없고 만약에 비핵화를 한다면은 북한의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목표로 트럼프가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우 선생님께서는 북한 인권 운동을 오래 하시고 제일 그쪽 상황을 잘 아시는데 현재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 시작한 게 한 2000년대부터 북한 주민이 북한 형제 동포들이 300만 이상 굶어 죽었다고 그거는 자연사가 아니고 man-made disaster, man-made genocide, fratricide 동포 형제들을 갖다 죽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링컨을 갖다가 한 30년 취해 갖고선 같이 살았어요. 매일 읽고 번역하고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고 링컨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링컨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다음부터는 책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링컨을 좀 읽어보시라고 한국 분들 그러면은 모든 앤서가 한반도 문제의 모든 해답이 링컨한테 있다. 그렇게 제가 링컨 전도사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링컨은 미국 북쪽 남쪽이 갈라지는 걸 막았습니다. 간단히 막은 게 아니에요. 국민 2%를 갖다가 죽이면서 막았습니다. 62만이 죽었어요. 남북전쟁하면서. 당시 인구가 3천만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명제를 두 가지로 세웠어요. No matter what, keep the union together. 나라는 하나라야 된다. 절대로 둘이 되면 안 된다. 둘이 되면 세 개로 갈라지고 세 개 되면은 네 개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로 지키자. 그게 우리나라는 못 지켰어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6.25가 났어요. 근데 6.25를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웠어요. 국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남한 애국 군대들이 그러니까 사이드 트랙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자꾸 사이드 트랙을 하는데 북한 인권 한다면서 우선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인권 전시회를 했어요. 워싱턴에 내려와서 여기 주위의 마을은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또 뉴욕에서 오고 휴스턴에서 오고 LA에서 오고 여기서 하다가 나중에는 동경하고 저 한국에 가서 북한 인권 전시회를 했어요. 지금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쭉 해놓고선 이걸 봐라. 애들 굶어 죽는 걸 봐라. 지금 중국에 태어나가서 팔려댕기는 여자들을 봐라. 그리고 거기 북한 인권이라는 건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는 이거는 그 인권 유린의 백화점이에요. 모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abduction 있고 kidnapping 있고 starvation 그 infanticide 뭐 다 있어요. 공개 처형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정은이가 저희 고모부 죽이고 뭐 저희 이복형 죽였다고 그래서 난리 법석을 부리는데 그게 매주 일어났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하면은 형체가 없어져요. 9발을 쏘는데
머리 쏘고 가슴 쏘고 다리 쏘면은 형체가 없어져요. 그걸 거적에 싸서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 걸 갖다가 하면서 제발 와서들 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절망이 시작이 됐어요. 제 이 북한 인권 전시회의 주제가 Death and Despair입니다. 죽음과 절망.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의 절망도 있지만은 그거 하는 사람 저하고 동지들하고 아주 절망했어요. 그렇게 무관심하고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남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한다고 하면서 한 일이 그 황장엽 씨하고 제가 상당히 같이 일하면서 가까웠었는데 그 북한 탈북자를 갖다가 저는 형제고 동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박상학이, 김성민이, 하광일이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갖고 북한 놈들을 갖다가 망하게 하려면은 정보예요. 정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가 처첩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처첩이 주르르 10명이 서 있어요. 그거 몰라요. 그거 1급 비밀이에요. 북한에서는. 그걸 갖다가 한 번만 뻥끗하면은 요독수용소예요. 당장. 요독수용소 가면은 반년 만에 죽어 나와요. 그래서 상학이하고 또 아직까지도 이름을 못 밝히는데 몇 사람은 그래서 풍선을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자유북한 방송을 갖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제일 방해한 게 누구냐? 김대중이 노무현이 걔네들이 그 악마들이 방해한 거는 뭐 종북 정권 뭐 빨갱이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명박이까지 반대로 하고 방해를 했어요. 풍선 날리지 마라고 그러고 자유북한 방송 왜 하냐고 그러고 돈 끊으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 우리가 겪었어요. 내가 미국에 앉아서 겪었어요. 내가 매년 한국을 한두 번씩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은 데모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양이 들어섰는데 나는 I don't wanna curse. 저주를 퍼붓고 싶지 않은데 벌을 받은 거예요. 벌을. 문재양이란 벌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남한에. 그래서 트럼프한테 올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결사라기보다도 거의 구세주라고 저는 믿고선 이제 2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네. 그 트럼프한테 연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달 썼어요. I love you. We love you.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노이 가기 전날 제가 썼어요. 또 요새 편지 쓰기 쉬워요.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백악관에다가. 그래서 그 전날 쓴 편지가 뭐냐? I trust you. No matter what you do, I'm with you. 가서 그 자식 딱을 때리겠으면 때리고 뭐 we are lovers 하고 껴안으려면 껴안고 you have a plan. You will follow the plan. 근데 그 플랜이라는 건 사람들 살리자는 플랜이지 절대로 사람들 죽이자는 플랜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내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워크아웃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 워싱턴에 CPAC 때문에 이제 김 변호사님하고 이제 돌아다니느라고 일찍 내려왔는데 새벽 5시에 그걸 갖다가 읽고 나고서 이제 제가 잘 울어요. 그래서 탈북자 얘기도 들으면서 듣고 번역하면서 울었고 박근혜 대통령 들어간 다음에 많이 울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3번 뵀어요 제가. 퍼스널리. 그런데 그분이 북한 인권을 제일 밀어주셨어요. 입으로 밀어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와서 북한 인권 전시회 보시고 뮤지컬 요도 컬적에 와서 같이 울어주시고
탈북자들 모아놓으면은 오십시오 그러면은 항상 오셨어요. 그런 분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2평짜리 놓고 지금 2년이 됐는데 지금도 나 몰라라. 그거 가서 매일 데모하는 사람은 손 꼽는 거예요. 아까 태극기 집회 들렸다 왔어요. 부인이 여자분인데 FB 때문에 페이스북 때문에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매일 울어요. 박 대통령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용주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용준입니다. 제가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왜 그리 잘 속는가? 새빨간 거짓말에도 속아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상하다면 저를 이상하다 그래요. 네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뭘 잘 모른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면 웬만한 거 한국의 TV 탤런트 이름을 모르는 건 괜찮은데 이게 정말 나라가 이게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문제, 방금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족쇄를 차느냐 노예가 되냐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을 잘 받고 한국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이 엄청난 쓰나미 같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반도에 그리고 또 우리 동아시아에 제가 70평생에 2번 쓰나미를 만났는데 한 번은 4.19 때 길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 광장입니까 로타리에 나중에 가니까 길에 사람 신이 착 있어. 그러니까 총을 쏘든가 물대포를 쏘가지고 도망가면서 그리고 이 소방차가 불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차도 안 타고 해서 걸어서 집에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결정이 저는 다시 쓰나미와 같은 현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저 개인적인 이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3가지 점인데 이제 한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이 전환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회를 모멘텀을 잡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3가지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송 박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포괄적으로 퀄리티 오브 가버먼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종북 주사파 좌파 정권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런 표현이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우리한테 몸에 닿지 않아요. 제일 우리가 피부로 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뺄갱이란 말인데 이 말을 저도 참 쓰기 싫어해요. 좀 쓰는 사람이 좀 그렇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정확한 말이에요. 좌파라면 우리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종북해도 북한에 가본 적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그런데 뺄갱이를 하면 알아요. 그리고 뭔지 6.25 때 그렇게 그걸 경험하고 어른들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3.17 기념사에 문재인이 뺄갱이 이야기를 해요. 뺄갱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증명을 해보라면 못해요. 그런데 그냥 특히 여기 한국에서 오신 분들 오히려 더 저보다 감각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문재인 씨가 해석하는 그 뺄갱이는 틀린 해석입니다. 문재인 씨는 3.1절을 기해가지고 반일한 사람들을
일본이 전부 다 벨기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넣었다 하는데 그때는 벨기에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벨기에라는 말이 좋은 말이랐어요. 저기 소비에트가 자기들은 레드아미 그랬잖아요. 레드아미. 그리고 저 중공도 모택동도 그렇고 공군이라고 하면 자기들 아주 좋은 뜻으로 다 얘기한 게 자기들이 벨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벨갱이라는 말이 특별히 나쁜 의미가 없다가 한국 사람들이 워낙 소위 말하는 그 좌파들한테 해방 공간에서도 6.25를 당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벨갱이라면 이거는 아주 뭐 극단적인 이런 뜻이 됐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이해를 하는 거 그리고 장기 집권의 가능성 물론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은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거는 뭐 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 허용돼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장기 집권 가능성 이것도 다시 제가 그 사람들의 분석을 충분히 못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한국 제가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 왜 그래 잘 속는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도 그런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소위 말하는 무덤덤한 국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사를 전달시키고 납득을 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좀비 같다. 좀비.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기를 이런 말 절대 쓰지 말자. 왜냐하면 좋은 뜻으로 서 나쁜 뜻으로 쓰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가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보려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의 위기 본질이 뭐냐면 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하고 대항할 혹은 대체할 정치 세력이 현재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마치 한나라당이 그 어석이 100석이 넘고 3분의 1 헌법 재지선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그만한 버티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것도 다시 말해서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 스타일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볼셰비키 혁명, 그다음 히틀러,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모두로, 그다음에 헝가리에 있는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를 뭐라면 일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있는데 반자유적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정권을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이 민주주의 사회 제도를 갖다 하나씩 파괴를 해요. 언론은 매수해가 돈을 좀 매수를 하든가 아니 겁을 주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기능을 갖다가 이제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법정에서도 이제 제일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 사람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적폐를 해가지고 적폐가 좋은 말이죠. 적폐가 뭐 북한에서 말하는 숙청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적폐라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몇 사람을 바꿔놓고 이래가면 그다음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지금 허약하기 때문에 이 알아서 기는 수가 많아요. 이 사회를 갖다가 참 이 기둥이 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것 좀 해가지고 혹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뭐 사찰을 당할까봐 이래가지고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근데 그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 적당히 넘어가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제가 아직 자유한국당이 아직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유는 아주 이것도 비상적인 이유지만은 이제 하나를 들면 이번에 트럼프 하노이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황교안 이번에 대표가 된 사람, 그다음에 나경원 이분들이 이 카멘트 논평을 내놨어요. 그 뭐냐면 협상이 결렬돼서
안타깝다 그래요. 안타깝다 그래요. 그래 미흡하다 그래 미흡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겁을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애국심이 부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직 한나라당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대항하고 대처할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한편 희망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현주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교적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바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현주 같은 의원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1분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정체와 장기 집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갖다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경제, 그 사람들이 하는 저기 뭡니까 안보, 그 사람들이 하는 대한민국의 이 아이덴티티, 대한민국의 그 본질을 자꾸 파괴하려는 거,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들어있느냐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모든 정권이 다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데올로지겠습니다. 그런데 장기 집권이 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안보를 허물고 그 다음에는 저기 북한이 핵을 갖다가 이렇게 용인을 하면 이 좌파 정권이 뭐가 되느냐면 일종의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네? 북한이 어떤 핵을까지 공간을 놓으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사람하고는 인원 안 하고 저 좌파 정치인하고 인원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을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주고 해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국민이 이 좌파 정권에게 이 일종의 그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예를 좋은 예는 아니지 나쁜 예를 들면 이 마을에 맹수가 있는데 우리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 맹수 조련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약간 여는 거예요. 그 맹수가 어른거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럼 이 조련사가 소고기를 갖다가 우리에 집어던져 맹수가 독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 하우스텍이 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면 이 맹수를 다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맹수 조련사가 물론 거기에 위험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뭐 일어나가지고 몰매를 갖다가 때릴 수도 있고 맹수를 잘못 다루다 맹수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 무덤덤한 이 국민은 뭐냐면 제가 여기 악몽을 하나 소개를 하면 이 브레이크 없는 버스를 내리막을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수가 있는데 이 운전수가 자전거도 한번 못 타는 운전수예요. 면허증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떤 생이 뭐 모자를 갖다 이렇게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선거 어떤 사람들은 뭐 설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럴 때의 해결책은 뭐냐면 설마라든가 무슨 이 사람이 사고가 날까 안 날까 이런 가능성을 점치지 말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논리를 여기 이 성 박사나 또 이 신원식 장군 그리고 또 저 박휘락 이런 분들이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논리 정말로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길은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 핸들을 꺾어가지고 사고가 좀 나더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는 그림 명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월드뱅크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을 직접 오랫동안 다뤄오신 김영철 선생님께서 한국 경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망쳐놓은 한국 경제 문제를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경험 위주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미개한 경제부터 그 구라파에 비교적 잘 사는 경제까지 다 이렇게
보고 생각한 바에 의해서 그 한국 경제에 그 배울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이 외국에서 무슨 뭐를 배워야 되는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해서 저는 40분 동안 얘기를 하는 이 기조가 한국의 경제 발전사,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100년, 150년 걸려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하는 그 과정을 30년, 40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그 한국을 바라보게 될 때 저희가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경제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쓰는 경제 이론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적을 받으니까 세계은행, IMF, OECD의 포괄적 성장이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세계은행 같은 단체가 그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 정책을 아직도 용인하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오인받게끔 그렇게 씌워버리는데, 포괄적 경제 성장의 주요 요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일자리 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게 이제 Inclusive Growth Theory라고 해서 1990년대 말에 그런 이제 이 생각이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2000년대 말에 들어서서 이 포괄적 성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의 그 핵심은 소득이 늘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지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건데, 세계은행에서 제일 크게 만든 그 포괄적 성장을 담당하는 한 부서의 이름이 Jobs Department였어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또 세계 경제가 점점점 기계화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없어질 그 직업군들이 많은데, 이 없어지는 그 직업군 때문에 실업이 나면은 그 노동 자원을 어떻게 어디다 더 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배치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고 아직도 이게 제일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동시장이 경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이상은 일을 못한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안 된다. 점점 다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임금은 얼마 최소한 얼마 줘야 된다 해서 이렇게 경직된 요소를 집어넣으면은 노동시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92년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데, 92년에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92년 초에 소련의 맨나라로 이제 투입이 됐는데, 거기서 느낀 게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격 제도가 없이 이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주는 사회는 그 시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라졌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했느냐? 원시 경제로 돌아갔어요. 소위 물물 교환의 원시 경제로 돌아가서 그게 이제 화폐화되고 다시 화폐화되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생겨나고 그랬는데 그 적응 과정이 10년, 15년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에서 한 일이 벨라루스의 세계은행 그 지점 대표로 있었는데 2014년에 공장을 하나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매달 그 공장을 2개씩 돌아다녀서 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는 공장을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트랙터 공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하루 종일 보고 부품이 어디서 오고 부품 납품할 때 계약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다 이제 물어보고 그러고 왔는데 이 부품 70%가 국내에서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자력 갱생해서 이 외국이 없어도 우리가 다 기계를 만들어서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이 공터가 무지무지하게 큰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다 만들어진 트랙터가 수만 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구글 맵으로 해가지고 이제 줌인을 해가지고 그 공장 부지에 도대체 트랙터가 몇 대나 있나 해가지고 봤더니 실제로 몇만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랙터 만들어 놓고 왜 안 파냐? 그러니까 이 재고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그랬더니 재고율이 70%래요. 그러니까 아니 시장 경제에서는 재고율 70%를 가지고 이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그런데 70%를 그 마당에다가 공터에다가 쌓아놓기 위해서 이 생산을 하는데 작년보다 3% 더 했다. 작년에 5만 대 했으면은 올해는 1,500대 더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500대 더 만드는데 매진을 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더 늘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더니 이제 이게 텔레비에 이 방송이 되고 그랬는데 그걸 대통령이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다음 주에 내가 언제 그거 만들려고 그랬냐고. 팔지도 못하는 거 왜 만들었냐고. 일단은 팔라고. 그랬더니 이 계획적 경제라는 거는 이 외교 이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전부 다 발벗고 나서 가지고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업자한테 야 트랙터 3대만 받아줘, 10대만 받아줘, 공짜로 외상으로 해줄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재고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 있다가 대금을 못 받았다고. 저는 아프리카에 9년을 살았는데 이 나라에 보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조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계획 경제 멘탈리티에서 시장 경제로 바뀌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바꾸려면은 가격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이 트랙터 부품이 국내 생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사부터 엔진부터 페인트부터 이 가격이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자유화시키지를 못해요. 하나만 자유화시키면은 그 위에서 그 부품을 쓰는 회사가 가격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가격을 함부로 건드리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이 가격을 건드린 겁니다. 최저임금을 지금 2년 동안에 30%를 올렸는데 그러면은 이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 우리 가정도 그렇고 모두 다 예산이 있는데 일정한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 가격 구조가 30%가 한 부분이 30%가 올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게 시장에서 결정되던 거를 정부가 나서 가지고 올해 우리 문정권은 2020년까지 10,000원을 달성하겠다 해서 정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킨다. 그런데 약속했으면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우리 돈으로 약속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망가뜨립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복잡하게 말씀드린 건 없고 우리는 제가 이 시간 때문에 이거 합쳐버릴게요.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경제가 망가졌을 때 그거를 고치는데 10년, 15년이 걸리는데 지금 5년 동안 망가뜨려 놓은 거를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그거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은 3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진짜 이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권을 갖게 된다 할 때 무슨 정책을 쓸지 지금부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정책을 써야 될지 알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100대 과제를 해도 대모지를 하고 이 난리를 피니까 촛불 들고 나섰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진짜 포괄적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모든 개개인을 다 포함시켜서 그 성장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정책을 쓸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평세 박사 요새 이 워싱턴 지역으로 왔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서 주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이 양반 앞에서는 책 읽었다고 얘기를 못해요. 제가 한 권 읽으면 한 3권은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윤 교수님 볼셰비키 혁명 얘기를 하셨는데 Concise History of Bolshevik Revolu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인호 교수님을 가리키신 리처드 파이프스 박사님 하버드 교수신데 한 7-8년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쓰신 책이 있어요. Concise History인데 400페이지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읽으면은 챕터별로 돼 있고 연도별로 돼 있는데 지금 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느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사파 운동을 하면서 이 100년 전 역사를 아주 달달달 외웠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장악, 재판, 법원 장악, 그 다음에 그 문인들까지 글을 어떻게 쓰라고 지시를 내리게 되는 체제를 만드는데 그거는 사실은 소수였거든요. 볼셰비크는 이 당원이 3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시작할 때. 사회당 이런 데는 많았는데 3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그러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해가지고 그 농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들이 지주계급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 공장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공장을 이제 가격 체제를 붕괴시켜서 장악을 해버리고 그 결국에는 이제 비효율적인 계획 경제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이 그 소수의 주사파에 의해서도 충분히 실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자각을 하시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